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을 하죠. 러시아 디폴트. 그런데 전혀 이게 타격감이 없습니다. 디폴트인지 무늬만 디폴트인지 일단 사진 한번 보내주세요. 네. 사진. 어떤 사진이죠? 네, 이게 지금 독일 G7. 남부의 G7의 정상회담 사진이거든. 네. 근데 저 뒤에 참 배경도 멋있고 저 아저씨들 좋겠어, 공기 좋은 데서. 근데 보면은 저게 영국 총리, 캐나다 총리, 일본 총리 마크롱 스크럼 짜고 있죠. 네. 슐츠까지도 뭐 그 영국 총리가 딱 안고 있는데 바이든만 스크린에서 빠져 있네. 네? 어깨 동무 바이든만 빠져 있어. 나머지는 뭐 저기 뭐 IMF 총리 저 유럽 연합 수장이고 그러니까 국가 원수 중에 저기 이제 이탈리아 총리가 저 끝에 있고 이제 어색하다 이거예요. 스크럼을 짜긴 짰는데 내가 볼 때 상징적으로 네네. 무슨 스크럼이겠어요? 야 우리 한번 스크럼 짜보자. 푸틴, 시진핑 나와봐. 이건데 이게 좀 느슨해. 느슨하고 바이든은 조금 보니까 왕따 같아. 점점 무속으로 가지 네. 않겠습니다. 하여튼. 네, 사진 이미지상 그렇다 이거죠. 사진을 보는 내 감이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또 저 사진을 찍는 날 104년 만에 뭘 했어요? 디폴트를 선언했는데 100년 만에.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경제적인 충격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나 돈인데 갚는다니까. 근데 뭐 때문에 안 돼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에서 퇴출이 돼가지고 갚을 길이 없다. 이게 무슨 디폴트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러시아 금융시장이 굉장히 안정돼 있다. 차트를 하나 보여주시면요. 자 전쟁으로 저 빨간 선이 저 RTS 저 러시아 주가 지수거든요. 쭉 빠졌잖아요. 근데 저 1457이에요. 저게 2월 1일 날이. 근데 1414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강건한 주가가 됐죠. 루블화 가치는 오히려 폭등해 버렸어요. 전쟁 이전보다. 네, 전쟁 이전. 그러니까 이게 푸틴 입장에서도 야 이게 무슨 디폴트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뭐라 그러냐면 디폴트라 부를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의 안톤 실로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이 글을 썼는데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디폴트라는 꼬리표를 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장벽을 만든 거 아니냐. 우리는 디폴트 전혀 아니다. 이거 우스꽝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렇게 제재를 하면 무슨 효과가 서방 측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이런 분석들도 있고요. 그래서 돈을 가진 정부가 외부에 강제로 채무 불이행에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일이거든요. 돈 있는데도 못 갚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신용평가사들이 채무 불이행 여부를 판단할 거냐 이거가 이제 문제인데 신용평가사들이 이미 러시아에서 철수해서 국채를 평가할 수가 없대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디폴트의 근거가 뭐냐? 이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 보유자 중에 25%가 동의를 하면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다 이런 거죠. 이건 이제 뭐 당연히 동의하겠죠. 왜냐하면 서방의 은행들이 많이 갖고 있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러시아가 98년도에 모라토리엄 채권 지급 유예를 한번 선언한 게 있거든요. 이거 디폴트는 아니에요. 모라토리엄이 유예한 거니까. 근데 이제 당시에는 루브라 채권을 기반으로 한 이 차익 거래 그러니까 뭐 세계 금융 위기의 역사 중에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 LTCM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1990년대 후반에 미국의 당시만 해도 전설적인 채권 투자자가 있었는데 존 메리웨더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를 설립했는데 어디에다 투자를 한 거냐면 미국 국채와 루브라 이 러시아 채권 가격의 이격도 그러니까 금리 차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그 모은 돈으로 러시아 루브라 채권을 다 매집을 하고 미국 국채를 숏을 쳤어요. 차익 거래를 하려고. 그 구조의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100% 먹는다고 했는데 98년도에 러시아가 모라토리엄 선언해 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망했구나. 루브라 채권은 휴지 조각 돼 버린 거지. 그다음에 미국 국채는 다시 가격이 오르고 그래서 이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망해 버리는데 루브라 이
뭡니까? 모라토리엄이 아주 기여를 했는데 그래서 그래요? 미국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제 금융을 했는데 얼마를 했냐면 1조 2,500억 이상 구제 금융을 했어요. 500억 달러 이상. 그래요? 미국 정부가 이게 굉장히 큰 이벤트였어요. 롱텀 캐피탈에 네. 돈을 그 돈을 엄청 모았다니까. 구제 금융을 해줬다고요? 그렇지. 와. 네. 그래서 이게 금융위기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구제 금융에 나선 상황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루브라가 그만큼 이제 세계 금융 시장에 가끔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제 디폴트라는 게 두 번째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104년 만이라고 하는 게 1918년도에 러시아 공식적으로 디폴트 선언했는데 1917년도 11월이 뭡니까? 볼셰비키 혁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잡은 다음에 레닌이 잡은 다음에 아이고 우리 빚 못 갚지. 그건 뭐냐면 실제로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철의 장막이 그때 쳐진 거라거든요. 디폴트를 하면서 러시아가.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 어떤 의미에서 돈이 있는데도 그 일종의 장막이 쳐져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네.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볼셰비키 혁명 직후에 러시아가 서방의 유럽에서 철의 장막을 친 거고 그게 이제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어떤 첫 번째 단계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104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쨌든 러시아가 다시 경제적으로 장막이 쳐져 있는 상황이 재현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굉장히 상징적이라는 게. 그런데 러시아의 경제 기반이 그때는 뭐 석탄 조금 나는 나라였죠. 그때는 뭐 시베리아 개발이 없었으니까. 네네. 근데 지금은 엄청난 에너지, 세계 2위 에너지 수출 국가 아닙니까? 에너지, 곡물, 뭐 그렇죠. 각종 금속들. 네. 그런데 사실 이런 에너지 가격이 서방의 제재에 의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의 제재에 의해서 폭등하니까 네. 역설이 난 거죠. 석유 가스 전현자원 가격이 천정부리치줬으니까 돈을 빌려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도 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채무 상환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정상화되면. 뭐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런 채권을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일부러 가격 싸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서방의 어떤 제재가 이 서방을 굉장히 괴롭히고 러시아엔 오히려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상황. 그래서 무늬만 디폴트다. 근데 이제 아까 그 사진에 보인 그 G7 정상들이 무슨 대책을 내놨냐면 러시아가 원유 수출로 이익을 내지 못하라고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원유에 대해서만 우리가 가격을 통제하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G7 정상회담에서 정말 우스꽝스러운 대안이 나온 거예요. 그래요. 그러려면 중국을 통제해야 되고 인도를 통제해야 되는데 가능하겠냐? 가능하겠냐 이거.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러시아의 원유와 가스는 사실은 유럽에 있어서 겨울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죠. 점점 이제 가을이 다가올 예정이고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온 게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G7 정상들이 러시아산 금 수입을 금지할 거다. 금? 네. 골드요? 네. 대안이 없다네. 대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상한 그 트랩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이어서 이제 나토 정상회담이 또 스페인에서 열리죠. 그래서 군사적으로는 어떤 그 러시아에 대한 대응이 나올지도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러시아의 키우에 또 이 정상회담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뭐 폭격을 굉장히 크게 했나 봐요. 네. 키우 그러니까 수도에. 네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전승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총 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방에서는 군사 개입은 안 하면서 실효성 없는 경제 제재를 하고 있고 타격감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돼 있는. 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국제 뭐 커머더티 상품들의 가격이 굉장히 또 출렁이기도 했었는데 그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은요 어제 저녁 심층 인터뷰 보시면 자세히 또 원유 그 분석 한번 하셨죠. 원유 그다음에 뭐 무슨 밀이라든지 뭐 곡물들 그리고 각종 금속들 니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 잘하시던데 대신권에서 오신. 아주 그냥 뭐 막힘없이 술술술 어제 전망해드렸으니까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3 두 번째 뉴스 전해 드리죠.
요즘에 뭐 예금한다는 사람이 많진 않으실 텐데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예적금에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몰리고 있군요. 통상 머니 무브가 발생한다 그러면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걸 통상 머니 무브가 발생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영 머니 무브, 그러니까 자본시장, 주식시장이라든지 코인시장 이런 데서 다시 안전자산 쪽인 은행의 예금으로 돈이 많이 몰리는데 5대 시중은행의 정기 예적금 잔액을 보니까 이번 달 들어서만 불과 3주 만에 8조 원 가량 늘었다. 네네. 예. 그래서 KB, 신한하나, 우리, NH농협 여기를 이제 5대 시중은행이라 그러거든요. 예적금 잔액이 24일 기준으로 724조 2,900억인데 지난달 말에 716조였다라는 거죠. 3주 만에 7조 7,597억 원이 이제 늘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6개월짜리 어제 예금 적금 들으셨던 분들이 계시네요. 네, 실제로 근데 금리가 굉장히 그 사실은 어색한 이런 금리를 주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은행이 22일부터 연 최고 3.2%를 금리를 제공한 2022 우리 특판 정기예금을 2조 원 한도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가입 만기를 18개월 그러니까 1년 반으로 하면은 최고 금리를 적용받는데 3.2% 준다는 네네. 얘기죠. 최소 가입 금액이 100만 원이니까. SC제일은행은 12개월 만기, 1년 만기 정기에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에게 3.2%, 연에 3.2% 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신한은행이 8일에 30만 계좌 한도로 신한 솔만의 적금을 출시했는데 이게 모바일 뱅킹에 신규 가입하고 올해 첫 접속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네요. 마케팅 동의, 우대금리 조건 갖추면 연 5.0%. 이건 이제 금액의 제한이 있죠. NH증권은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최고 연 5.85% 금리를 주는 NH 걷고 싶은 대한민국 적금.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한도가 있는데 소액이라도 예적금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런 특판 예금 잘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대부분 한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빨리 하셔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준금리가 우리 한국은행도 이제 0.25%는 100% 올릴 것 같고, 네. 그죠? 저 빅스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견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도 우리 국채금리 좀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예금 금리는 시중 금리에도 연동하지만 기준 금리로 오르면 대출 금리와 함께 같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올 하반기 동안에 한국은행이 몇 차례 더 금리를 올리는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네. 거기에 연동한 은행의 예적금 금리는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을 저희가 주로 이제 다룹니다만은 자산의 포트폴리오, 자산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는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의 예적금 상품도 여러분 잘 보시고 그리고 일부 인터넷 은행에서 이제 파킹 통장이라고 수시로 입출금 할 수 있는 금리도 굉장히 크게 올린 예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증권 계좌에 예수금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예탁금이라고 돼 있는 거는 네. 그거는 규모에 관계없이 이자가 굉장히 박하거든요. 0.5%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마저도 파킹 통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뭐 아까 전기요금 얘기하셨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1,500원인가 오른 거예요. 그렇죠. 예. 그죠? 예. 근데 우리 대부분의 가게에서 갖고 있는 무수익 자산을 줄이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수익 자산. 그러니까 은행의 요구불 예금이라든지 뭐 아주 낮은 금리에 있다든지 증권회사에 주식 판 돈이 뭐 주식 팔고 나서 장이 안 좋아서 뭐 보름 한 달 이렇게 그냥 나비두는 예탁금으로 있는 케이스도 네네네. 있거든요. 그런 거 줄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지금 한 돈이라도 푼이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굴려서 조금이라도 그럼요. 더 수익을 찾아야 된다. 그걸 습관화시키는 네. 그런 계기가 사실은 작년, 재작년엔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1년 만기 묶어봐야 0.몇 %밖에 안 주고 네네네네. 이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3%씩 또 특판 예금 5% 나오는 것들도 있으니까 잘 보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7,500억 원 규모의 이거 하다 보니까 정프로한테 좀 좋은 뉴스네. 그런 거 관계 없어요. 사적인 거 이런 거는 전혀 관계 없는 겁니다. 네, 좀 뛰어넘어 주십시오. 네. 근데 자기가 한국조선해양이 한국조선해양이 여기가 해요? 필리핀한테 7,500억 규모의 원해 경비함 6척을 수주했다.
이 개별 기업의 뉴스를 잘 안 다룹니다만은 제가 왜 이걸 다뤘냐면은 원래 이제 배를 만드는 용도가 네. 뭐 컨테이너 같은 이제 상선이죠. 그런 게 뭐 탱커도 그렇고 상선이 이제 대부분인데 사실 이 조선의 역사는 군함으로부터 시작해요. 네네. 군함, 그죠? 근데 우리가 통상 지금 방산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뭐 한국 그 카이 같은데 그리고 LIG, 넥스원 이런 데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항공과 포병, 자주포 뭐 이런 거, 뭐 이런 건데 네. 지금 각광받는 게 이제 자주포 같은 거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군의 평원에서 이게 필요하다 이런 게 되는 거고 우리 가성비가 끝내준대요. 그게 자주포 이런 게. 우리나라 잘 만듭니다. 안에 저 뭐 밀떡한데 한번 들었더니 네. 잘 팔릴 수밖에 없겠더만.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니 근데 방산의 이 군함 부분은 네. 이슈가 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해양 국가들 예를 들면 뭐 필리핀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태국 이런 뭐 데들, 이런 나라들. 이런 데들은 사실은 이런 군함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이제 거죠. 시작입니다. 좀 그만 좀 하세요. 내가 좀 얘기 좀 할게. 그래서 이번에 본 걸 보니까 원해 경비함이라는 게 배수량 2,400톤급인데 이게 먼 바다 가는 거죠. 네, 먼 바다 가는 거죠. 그래서 함포도 들어가 있고 헬리테크를 보유해 헬기 및 무인기를 운영할 수 있는 규모다. 헬리콥터가 뜨고 내릴 수 그렇죠. 있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우리 조선업계의 방산 관련된 군함의 수주 같은 것들도 이번 계기로 해서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되잖아요. 옛날 대우조선 같은 데들은 네. 원래 우리 군함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대우조선해양이 이제는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좀 수출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군함은 한국조선해양. 고맙습니다. 자, 필리핀 수많은 또 해양 국가들 많은 주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3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야죠. 네. 네.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렇지만 진작 낭만은 무엇인가? 수익을 내는 것만이 낭만일까요? 가진 자가 잃지 않고 지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단순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정말 자신 있는 종목에 저희가 선정하신 분은 저희가 지난주 했었던 실습 미션의 혜택이 공개가 됩니다. 추가 합격자 중 한 명은